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마 나는 순섭쌤한테 여길 배워야 되는 게 아닌데 왜 신섭쌤이 나오지라고 의아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끼리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면서 작품을 나눠가지고 서로 설명하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교과서 209쪽에 나오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시조 4편이나 나와 있는데 평시조 성산문의 시조 하나, 그다음 계량의 시조 하나, 그다음 작자미상의 사설 시조 하나, 그다음 윤선도의 연시조가 해서 총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 윤선도의 만흥은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이현희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09쪽 만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항상 고전 논문을 설명할 때 보면은 우리 문학은 항상 현대문학과 시대별로 봤을 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있다. 근데 현대문학과 다르게 고전문학은 작품 수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중에서 우리 고전 논문을 하면 크게 고전 운문과 산문이 있는데 특히 항상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항상 운문사를 읊고 지나가잖아요.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는 갈래를 아는 순간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늘 설명했던 거지만 고전 운문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전 운문사를 얘기하려면은 어느 정도 역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역사와 문학상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역사를 나눠보자면 우리가 통일신라 전까지 한마디로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까지 삼국시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 볼 수 있고 그 다음 그걸 다시 통일한 고려, 그 다음에 그 다시 왕이 바뀌어서 조선 전기가 되죠. 왕권이 바뀌어서 조선이 되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기점에서 전기와 후기 나눈다라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92년 여기 선생님도 안 보이네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얘기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그 평민층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 시대별로 봤을 때 고전 운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날에는 멀랩, 힙합, R&B, 발라드 여러 장르의 갈래들이 굉장히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갈래가 있었겠지만 각 시대별로 유행하는 갈래가 하나 정도씩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쉽게 예를 들면은 랩이 막 유행하다가 랩이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유행해? 발라드가 유행하다가 발라드 사그라들면 또 힙합이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핵심적인 갈래가 하나 있다 했습니다. 상고시대는 고대가요. 자, 갈래 명칭을 짓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작품사 적기 때문에 갈래 명칭 짓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시대의 이름을 따서 고대가요. 아마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설명했지만 공무도화가 뭐 황조가 그 다음에 구지가 정읍사 하나 또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있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향가 주술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분명히. 그다음 고려 때는 뭐가 유행했다? 고려가요. 근데 고려가의 특징은 고려시대 때 한글이 없었잖아요. 근데 뭘로 기록되어 있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 구학 정리 사업에 의해서 옛날 노래를 정리하면서 시용향악보라든지 악학개범 이런데 옛날 노래들을 수집해가지고 수록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때 기록하다 보니까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의 내용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후렴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조선 전기에는 조선에는 특히 두 가지가 유행하는데 짧음의 미학 시조가 있죠. 시조. 그 다음에 길매 미학 뭐 가사가 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라서 이 정도로 넘어갈 텐데요. 근데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3장 6구 45자 내를 지키는 뭐가 있다? 평시조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연달아 쓰는 연시조가 있다. 이거는 조선 전기에 유행했고요. 양반층들이 주로 향유한 됐습니다. 선생님 얘기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양반들은 주제가 어떻다? 굉장히 뻔하다. 항상 충, 효, 예 아니면 사랑을 노래하더라도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를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 그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에서 풀 수 없는 굉장히 긴 내용을 쭉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조선 후기에 가면 평시조, 연시조 여전히 유행을 하고요. 가사 같은 경우 약간 형식이 깨진 병격 가사가 유행을 하죠. 물론 뭐 가사, 전격 가사 계속 유행하긴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왔냐? 평민층들이 즐기는 사설 시조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왜 들어왔는지는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사설 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이나 혹은 중장 혹은 종장이 길어지는 시조로 했죠. 일반적으로 중장이 길어지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우리 평민들은 양반들에 비해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옆집 여자를 관찰한 이야기, 물론 뭐 그런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관찰한 이야기. 그다음 시장에서 뭐 꽃게를 파는 이야기. 그다음 주변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했습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작품을 향유하는 문학 향유층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평민들까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작품 주제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학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서 어떻게 했다? 좀 더 심화되고 발전했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보면 이 조선 항상 갈래를 알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자, 우리 시조나 가사는 사음보 여러분들. 근데 고려요 같은 경우는 삼음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음문이 나오면 일단 음보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음보를 먼저 체크해서 삼음보네 그러면 일단 조선 작품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음보네 그럼 시조 아니면 가사일 거야라고 추측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길면은 가사일 거고요. 짧으면 시조일 텐데 특히 작가 이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쩌면 조선 전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작자 미상이면 거의 뭐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민족에게 쭉 밑에 흐르는 뭐가 있다? 민요가 있어요, 민요. 근데 민요는 사실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 현재까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민요는 안타깝게도 삼음보와 사음보와 동시에 있어요. 물론 민요적 율격하면 일반적으로 삼음보입니다. 왜냐면 아리랑을 보면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몇은 뭐예요? 삼음보죠. 미량아량도 보면은 날 좀 보소 삼음보입니다. 주로 유행하는 건. 근데 우리 보면은 시집산 노래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런 내용도 있죠. 사음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민요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삼음보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하면 삼음보고요. 삼음보, 사음보가 있어서 사실 민요는 음보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선생님이 사실 오늘 작품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가 작품 공부할 때 항상 갈래를 알면 굉장히 중요하대죠. 고전 음문에서 그 조선 전기 시조 물론 이건 가사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제별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건 강호 한정가류예요. 강호 한정가류. 강호 한정가류란 뭐냐? 강호는 강과 호수죠. 강과 호수는 자연을 대신하는 대유법입니다. 그렇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정취를 즐기는 노래란 뜻이에요. 이런 노래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속에서 굉장히 한가롭게 정취를 즐기는 이유. 그 다음에 강호 가도가류. 강호 가도가류는 뭐냐? 사실 강호 한정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유교적인 도를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강호 한정은 정말 100% 자연이라면은 강호 가도가류는 자연 속에서 노래하긴 하지만 뭐야? 그에 덧붙여서 유교적인 관습도 노래하고 있다. 뭐 충, 효, 예 이런 것도 노래하고 있다. 도를 닦고 있다. 이런 게 바로 강호 가도가류입니다. 그 다음 연군가류도 있죠. 연군가류는 뭐냐? 사실 강호가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연군 그리워한다 누구? 임금을 그리워하는 종류의 노래를 연군가류라 부릅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애정가류. 애정가류 뭐냐? 사랑을 노래하는 거지 당연히 애정. 그쵸? 근데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진짜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탄로가류. 탄로가류 뭐냐 여러분들?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노는 늙을 노자인데요. 늙는 것을 탄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부를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이 먹은 옛날 시인들이 보면은 자꾸 백발이 늘어난다, 흰머리가 늘어난다, 뭐 갈수록 허리가 굽어진다, 뭐 힘들다 이런 것들을 탄식하는 노래 시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탄로가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우국가류, 우국가는 말 그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류를 우국가류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회고가류. 회고가는 뭐냐? 옛날을 추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 언제 이 노래가 많이 나오냐? 조선 전기 때 보면 우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잖아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려를 그리워하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고려를 그리워하는 노래들에 대해 고려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회고가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절의가류 뭐냐? 자신의 절개와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를 절의가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변세가류 혹은 호기가류라고 하는데요. 보통 장군들이 지었고요. 변방의 요새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장군들이 그 국가 뭐라고 해야지? 국가 국경에 가서 나라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그런 자신들의 호연직 이런 걸 노래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것들을 변세가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뻔하기 때문에 주제를 정확히 잡아내지 않더라도 강호 한정가류구나, 연군가류구나, 애정가류구나 이 정도만 알아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조가 아니라 가세 종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시조랑 사실
어느 정도 통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사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따라서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가 있습니다. 자, 정격 가사는 주로 조선 전기에 유행했고요. 변격 가사는 주로 조선 후기에 유행했는데, 자, 정격, 정형적인 형식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격식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변격은 변화된 격식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쓰는데 도대체 형식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텐데, 가사 같은 경우에 사실 시조에서 못하는 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쭉 사음보로 가죠.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행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행. 마지막 행을 봤을 때 시조의 종장, 그러니까 평시조의 종장 3543과 유사하면은 뭐다? 음수율이 같다 그러면 정격 가사라 부르고요. 그 시조, 평시조의 그 마지막 종장에서 많이 벗어날 때 음수율이 그런 변격 가사라 부릅니다. 그 다음 주제에 따라서 아까 시조랑 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게 은일가사. 은일가사 뭐냐? 은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서 응거한다는 얘기죠. 관직을 떠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생활을 노래하는 게 은일가사고요. 특히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연에 응가하는 걸 선비라 불렀고요. 대부 어디 관직에 나가면 대부 그 관직에 나가서 관직 얻는 걸 대부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 합쳐서 사대부라 불렀는데 사대부들은 사실 자연에 응가하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관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관직에 나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 느낄 수도 있잖아 자기 스스로.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야? 나 실패한 거 아니야. 나는 관직이 싫어서 떠난 거야. 뭐하러 들어온 거야? 자연이 좋아서 들어온 거야. 주로 이런 류의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은일가사입니다. 그 다음 내방가사, 규방가사인데요. 내방가사, 규방가사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아녀자들, 부녀자들이 묵는 방을 규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부녀자들이 부른 노래를 규방가사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헌안선원의 규원가가 있습니다. 규원가는 제목 그대로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기행가사는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쓰는 것을 기행가사. 우리 오늘 기행문 쓰죠? 그러니까 그걸 노래로 쓰면 기행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배가사. 자, 유배가사 사실 은일가사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작가들이 뭐 했을 때 뭔가 조정에서 잘못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모함을 받아서 자연에 유배당했을 때 그때 부른 노래들이 유배가사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 억울해. 억울함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복심을 불태우는 노래들도 있고요. 혹은 또 유배 왔지만 임금님밖에 없어.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요. 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유배생활 어려워. 뭐 모기에 뜯겨. 씻지도 못해. 옷도 못 빨아.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훈가사 같은 경우에는 교훈을 주기 위해 작성한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쟤 좀 봐.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교훈가사고요. 좀 어려운 말로 경세, 세상을 경계하게 부른다 이런 내용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작가층에 따라서 사대부가사, 양반들이 부르는 사대부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방가사, 아녀자들, 부녀자들 부르는 규방가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조 및 가사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적 기법인데요. 선경후정, 먼저 경치를 노래하고 뒤에 정서를 노래한다는 얘기죠. 현대시에서도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은근히 나옵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색채 대비, 색채 대비는 뭐 현대시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색깔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심상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선생님이 고전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바로 세 번째 이건데요. 용사입니다. 용사. 자, 용사란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용사란 말은 뭐냐? 옛날 성현들의 이야기 혹은 옛날 고사 성어들을 끌어다 서술한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하냐? 야, 우리 마치 이거 드라마 속 어디 한 장면 같지 않아? 야, 우리 이거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 않아? 하면 우리 어때요? 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 그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중국의 고사성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 공자 이야기, 맹자 이야기, 삼국지에 나왔던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시 속에서 삼국지 이 장면 같지 않아? 그냥 사사삭 던져버립니다. 백이숙제 이야기 같지 않아? 소부 허유 이야기 같지 않아? 우리 뭔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 본 거, 영화 본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작품에 그런 것들 인용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용사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고전 운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자연과 인간의 대비 많이 하죠. 보통 자연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요. 인간사는 보통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보니까 눈이 굉장히 아프네요. 자, 그 다음 관습적인 상징물들 많이 쓰죠. 수석, 송주걸, 수는 뭐 물, 그 다음 바위, 그 다음 송은 소나무, 대나무, 달. 보통 긍정적인 자연을 그리죠. 그쵸? 그 다음 접동새나무 보통 한이고요. 접동새 설화는 나중에 수업시에 설명하겠습니다. 매화 나오면 보통 지조와 절개고, 왜냐면 매화가 겨울에 혼자 피잖아요. 그쵸? 홍진도 좀 알아줘.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요. 주로 인간 세상 속세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선에 따른 시선 정경. 뭐 보는 거에 따라서 전개한다는 얘기겠죠. 아까 시간에서 계절의 흐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춘, 하, 추, 동. 자,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정경. 뭔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 관동별구에 보면은 장면을 계속 이동하면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시조 및 가사를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자성어 및 단어 셈이 몇 가지만 정리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안빈낙도, 가난할 빈이요.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안빈낙도.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 자,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즐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사표음. 단사표음은 그냥 한글 이게 그 뭐지? 그 잎사귀에 있는 하나의 밥과 한 표주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소박한 밥상이라는 뜻인데 좋지 못한 음식에도 만족한다. 한마디로 안빈닭도 안본지족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물알체. 물알체도 많이 나오죠. 물알체는 자연물과 나자 내가 하나 된다. 한마디로 자연과 합일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겠죠. 자, 그다음 나오는 게 맥수지타. 맥수지타는 빔 보리가 무서운 것만 보고서 한탄한다는 얘기인데 특히 고려가 망한 다음에 옛날에 도읍지었는데 그 보리밭이 많이 자랐나 봐요. 그걸 보면서 많이 한탄했어요. 그 맥수지타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탄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말고 뭐 풍수지타 이런 것도 있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탄식하는 거. 그다음 단표누왕. 단표누왕도 말 그대로 도시락과 표주박, 그 누추한 거래한 뜻인데요. 시골 생활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빈닭도 안분지족, 단사표온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니못. 가난할 빈 마리엘이 가난하지만 무원 원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현재 삶에 만족한다. 다 비슷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또 많이 나온 게 아까 얘기했지만 홍진,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서 인간 세상 속세를 뜻합니다. 자연으로 들어갈 때 뭐라 해요, 우리? 속세를 벗어난단 말하죠. 탈속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탈속, 속세를 벗어난 것과 반대되는 속세, 인간 세상을 뜻하는 게 바로 홍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윤선도의 만흥을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 누굽니까?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200 몇 쪽이죠? 209쪽에 보면 사실 윤선대 만흥이 전 6수의 연시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1수, 2수, 4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다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수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당연히 6수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요.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EBS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이 본문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해석까지 같이 해서 올려놨는데 해석까지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해석은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수업 들으면서 해석을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전문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자, 고전문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다. 뭘로 읽는 것이다? 귀로 읽는 거야, 귀. 선생님 귀로 어떻게 읽나요? 귀는 듣는 기관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고전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글자는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뭐는 많이 변하지 않았다? 맞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발음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발음해봤을 때 오늘날 발음과 유사하다. 그럼 뭐 해라? 그냥 70%에서 80%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때려 맞추라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 옛날 구어 정도만 외워주면은 고전문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죠. 우리 고전문 읽을 줄 알죠? 여러분 아래 하는 아로 읽으면 되고요. 뭐 비읍, 시옷 이렇게 있으면은 마지막 뒤에 걸로 그냥 된수로 읽어주면 되고요. 비읍, 시옷, 디귿, 에 있으면 때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비읍, 시옷, 아래, 아래 이랬으면 쌀. 물론 붓쌀이긴 하지만 쌀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수업시 항상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고 1수부터. 산수간 바위 아래 뛰집을 짓노라니. 산수. 산이죠. 수. 물이죠. 산과 강 사이가 짭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자연 속에. 그리고 바위 아래에. 뛰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지으려 하니. 자, 초가집은 옛날에 뭐 기와집에 비하면 좋은 집이 아니겠죠. 한마디로 소박한 집을 지으려고 하니 그 모란 남들은 그것을 모르는 놈들은 웃난다 한다마는 비웃지마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웃다는 비웃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 있죠. 난 같은 경우는 오늘날 현재 시세의 선언음이 는입니다. 그러니까 웃다는 비웃답니다. 비웃지마는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다 초가집을 지으려고 했어.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게 뭐야? 나를 비웃어. 야, 그 집이 그게 뭐야? 그렇게 후진집 지어서 뭐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인가노라. 어리고는 여러분들 나란 말씀이 중계될 할 때 보면은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홀빼시오 나오죠, 그렇죠? 이 어리다는 어리다가 오늘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혐은 교과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골 생활에 사는 뭐지? 그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뜻이라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뜻은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리다 어리석다 오늘날은 나이가 어려운 뜻이고 의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어리고의 밑줄 쳐놨냐? 연시조 연시조 여러분들. 일단 이게 왜 연시조냐? 산수간 바위 아래 뛰집을 진노라니. 그쵸? 여러분 몇은 뭐예요? 사음보죠. 그 선생님이 아마 조선 작품일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봤더니 길진 않아. 그럼 가사가 아니고 뭐일 것이다? 시조일 것이다. 시조일 것인데 작가 이름도 있죠? 그럼 뭐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전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왜 연시조냐? 하나하나 보면은 평시조지만 쭉 연달아서 이게 뭐다? 연시조인데요. 자, 각각 보면 이런 평시조예요. 근데 평시조하면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사설시도 그렇지만 시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다? 종장의 첫 음보의 세 글자였죠. 근데 어리고 그래서 밑줄 쳐놓은 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런 평시조지만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슨 시조다? 연시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수 한번 가겠습니다.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자, 보리밥과 풋나물 나물도 나물인데 덜 익은 나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난하니까 먹는 거예요. 보리밥도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날은 별미로 먹지 옛날에는 가난할 때 먹었어요. 보릿국에. 자, 보리밥, 풋나물을 배부르게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 알맞게 먹었어요. 왜? 가난하니까. 물론 다이어트 한다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가난하니까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라 바위입니다. 바위 끝에서 물가에서 바위 끝에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이란다. 실컷 논다.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불알줄이 시랴. 자, 그남은 연함은 일. 연함은 일이라는 얘기는 연함은이라는 건 여러분들 10개보다 좀 남다는 얘기. 한번 12개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 밖의 일들. 내가 지금 자연에서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 있죠. 그 밖에는 뭐겠어? 자연과 반대되는 일 한마디로 인간 세상의 일. 뭐 벼슬길이라든지 출세하는 길이겠죠. 그런 일을 불알줄이 시랴 뭐야? 부러워할 일이 있겠느냐?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보리밥 푼다면 뭐 단사표음, 안분지종, 안빈낙도, 비니먼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다 설명했던 거. 자, 그다음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불알줄이 시랴. 서리법.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죠 여러분들. 서리법 뭐였어요 여러분들? 굳이 평서문으로 끝내도 되는데 의문문으로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이 생각하게 만든 게 서리법이었죠.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널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해. 나 너 싫어. 이거보다는 야, 내가 너 좋아하겠냐? 어때 여러분들? 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생각하면서 어때 여러분? 생각하게 만들죠? 더 짜증나죠? 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강조하는 효과가 같은 게 바로 서리법이다. 현재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러워하지 않아? 야, 내가 부러워할 일 있겠어? 안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길 봤더니 뭐가 드러나냐?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드러나요. 초장과 중장에는 자연물이 드러나죠. 종장에는 인간이 드러나요. 근데 자연 속의 삶과 인간의 삶 뭐가 더 앞선다? 자연 속의 삶이 더 앞섭니다. 그쵸? 자, 삼수 넘어왔더니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매을 바라보니 자, 잔을 들고서 술잔을 들었겠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매을 여러분 매는 산입니다. 산. 왜 여러분들 아래 하트 쓰면 밥이에요. 옛날에 밥. 근데 오가 있으면 산입니다. 산. 네, 매 히읗 같은 경우 히읗 종성 체언인데 히읗 종성 체언은 무엇이냐? 그때 히읗을 갖고 다니는 걸 히읗이 종성에 있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 불러요. 매흘. 근데 오늘날 보면 끝에 히읗 갖고 다니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 없어요. 근데 합성해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수탉, 암캐, 수키와 암평아리. 왜냐면 수탉만 봐도 수 플러스 닭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수탉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디귿이 티읕이 되려면 거센 소리가 되려면은 히읗이 필요하죠. 우리 작년 음운노시에 배웠죠. 근데 히읗이 없죠. 근데 옛날에 수 히읗 플러스 닭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옛날에 암수 같은 경우는 암 히읗, 수 히읗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던 자 넘어와서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잔을 들고 술잔을 들고서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봤더니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냐? 이러하지 않다? 이러하지 않다. 여기도 서리법을 사용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온다고 한들 뭐야? 자연 속에서 혼자 산이랑 술 한잔 대작하는 게 더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하랴 서리법이죠. 마찬가지로 현재 삶에 만족하는 표현입니다. 자, 말쌈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환노라. 자, 비록 산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못내 좋아하는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이러면 좋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웃음 같은 경우 옛날에 웃다는 반치음을 쓴 웃다였어요. 웃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만 우리 뭐예요?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옛니음, 아래하 순서로 28자를 만든 것 중에 선생님이 만든 것 중에 4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웃다에서 우줌으로 합니다. 웃음에서 우줌이요. 근데 이 반침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같은 경우 원래는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중세국어 때. 뭐 거기서 몰라도 되겠지만 못내 교화하노라. 자, 누구셔 삼공동은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누군가는
30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이만하다 이만하지 않다? 이만하지 않다. 30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국방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이런 게 자연보다 누군가 좋다고 했어. 그쵸? 근데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만승 뭐냐 여러분들 만개의 수레 뜻이 만개의 수레. 수레 언제 끄냐? 전쟁 나갈 때 옛날에 곡식을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개의 수레에 곡식이 실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대군이겠어요. 한마디로 천자. 그 군사를 이끄는 천자 임금이라는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임금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권력자라 볼 수 있어요. 자, 출세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삼공이 좋다고 했어 자연보다. 그리고 만승이 좋다고 했어. 근데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뭐가 좋다? 자연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로 헤어든 자 해단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가 약도더라. 소부와 허유가 약았구나. 여기서 소부 허유가 그러면 용사인데요. 좀 이따 소부 허유 설명할게요. 자, 삼공은 영의정좌의정 우정을 뜻하고요. 그 다음 도고는 이런 많이 나와요. 뭐뭐 보다라는 뜻이고 좀 알아두세요. 그다음 만승 같은 경우에는 만개의 수레 천자 임금을 뜻하고요. 그다음 이즈를 헤어 서리법 이만하랴 서리법 사용했죠. 그다음에 이즈를 헤어든 소부 해단은 생각하다 많이 나오면 알아두세요. 그다음 소부 허유가 나갔더라 라면 이게 여러분 중세공부 많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주격조사는 이가 그다음 깨서 단체 무성명사 에서가 있죠. 옛날 중세고는 오늘날 그다음에 이응이 없는 그다음 아예 없는 이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음을 뜻쓰였고요. 그다음 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앞이 이 혹은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일 때 사용했고요. 그다음 아예 드러나지 않는 거는 이 혹은 반모음일 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허유, 유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부 허유 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약도떠라는 야가떠라.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으라. 임천하능 여기 핵심 주제인데요. 임천하능은 뭐냐? 숲을 임자예요. 천은 그 안에 그 안에 내천 천입니다. 천 그 물. 그러니까 숲을 속에 있는 그 하천 그 천에서 시냇가에서 하는 한가롭게 흥치를 즐기는 것만큼 비길 것이 없더라. 비교할 것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비길 것이 없더라. 자, 선생님 소부허유는 용사라 했죠. 용사. 소부허유는 뭐냐면 중세고래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는데 청백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청백리 뭐냐? 청렴하고 백백한 청렴명명하고 백백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깨끗한 관리를 뜻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중국 고대 전설상의 성군 요임금 시대에 살았어요. 요임금은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군했어요. 성군. 그러니까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에 속해요. 근데 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소부와 허유, 그러니까 깨끗한 유명한 소부와 허유에게 물려주려 노력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잘 다스린 임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어받아도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허유한테 물어봐야 너 나 대신 임금할 생각 없어? 근데 허유는 뭐라고 하냐? 나는 인간 세상에 뜻이 없어. 오늘 너한테 들으면 어때? 내 귀를 더럽혔다. 그래서 뭐합니까? 영천가에서 귀를 씻고 산속에 들어간다. 기사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사대 보면은 그 송강호가 오늘 잘못 들어서 귀를 씻잖아요. 여기서 모티프를 가져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부 같은 경우는 소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소 물을 먹여야겠죠. 근데 마침 영천강을 지나갔었는데 거기가 누가 허유가 귀를 씻은 데죠. 근데 사실 더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다스려 왕이 물려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씻은 물조차 뭐하다? 난 그것조차 듣기 싫다. 더럽다. 그래서 자신의 소를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부 허유 나오면 바로 뭐냐? 청렴결백한 관리들을 상징하면 굉장히 깨끗한 걸 상징합니다. 그 자연에 응거하는 것들을 상징해 우리 문학책에 나오면 아셨죠?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너 오수 갔더니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시샤.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누가 알아요? 하늘이 아셔서. 자, 하늘도 마찬가지로 옛날 중세고의 히읗종성 체현이에요. 하늘 히읗 플러스입니다. 하늘이 안 하셔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맞죠? 여러분 맞다라는 거 옛날에 오늘날 맞답니다. COT가 있었어요. 인간 만사. 인간 세상이 만 가지를 주니까 수많은 일 중에 나한테 하나도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하늘이 내 천성에 게으른 거 알아. 그래서 나한테 인간 세상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티키라 하시도다. 다만 다툴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분석하면 다투다에 오늘날 다투다에 관영사연 정성의 리을 그다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 강과산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자연을 지키는 건 천명이라는 얘기예요. 천명. 하늘이 나한테 인간이 안 맡겼어. 뭐만 해라 오르지? 자연만 지켜라. 사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자, 넘어가서 강산이 좋다는들. 자, 강산이 좋다는들. 강산 아까 말했지만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누웠냐?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아니야. 내 분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줬다는 얘기죠. 자, 좋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다는 like 오늘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좋다는 뭐냐? 클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중세가 나오면. 자, 님군 은혜를 이제 더 구합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 구하겠다. 내가 자연에서 자연을 지은 건 누구 덕분이다?
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해하셨나요? 항상 임금님 덕으로 돌립니다. 조선전기 사대부들을 보면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 없으라. 아무리 내가 이 은혜를 갚고자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임금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님 은혜 감사하고 있죠. 조선 초기 사대부들은 임금님 은혜 감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특히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쓴 강호사식에 보면 역군은 이샤다 나오면 역군은 이샤다. 역군은 뭐냐? 또 역자, 임금군자, 은혜죠. 이건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노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통을 이어와서 조선 중기 사대부들은 작품 속에 임금님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노래했다는 얘기는 맹사성의 강호사식, 한마디로 조선 초기 사대부 양반 시조의 강호가 된 전통을 이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윤선도 많은 걸 왜 지었냐라고 보면 작가 윤선도는 병자호란 때 임금이 탄수를 호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해남 근세동 응가하면서 이 작품을 지었고요. 사실 윤선도가 그 관직에 나갔지만 크게 많이 출세하지는 못했어요. 또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 맨날 모함을 많이 받아 출세 어느 정도 하긴 출세 많이 못했다고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모함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묻혀지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맹사성의 강호사시에 나오는 역군이 있었다 상통한다는 점에서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만의 묘미를 굉장히 잘 살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보면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화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면은 너무 학을 뗀 거예요. 질렸어. 왜? 맨날 모함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험담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와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얘기죠. 자, 이 작품을 핵심 정리하면 이 작품은 굉장히 두 가지 대립이 뚜렷합니다. 자연과 인간 현실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꿈꾸는 지향점이죠. 이상적 공간이죠. 반면 현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어때요? 속세죠. 화자의 지향이 아니라 지향점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시어드는 자연 같은 경우에 산수, 띠집, 향암, 보리밥, 분나물, 소보, 여삼, 민천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실은 연화문일, 삼공, 만승, 인간만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빨리 찾아본 게 이 정도입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윤선도의 만흥은 연시조고요. 전육수고요. 각각 보면 평시조입니다. 이어섰기 때문에 연시조입니다. 자, 제목의 뜻 만흥. 흥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흥이 일어난다. 제목에서 이미 화자 삶에 대한 만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호가다가류, 강호한정가류의 작품을 볼 수 있고 앞에 설명했죠. 그 다음 현실 도피적 성격도 있습니다. 인간사회에 굉장히 질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핵심 주제는 임천한흥이죠. 자연 속에서 논의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안분지족, 안빈낙도 물알체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일단 현실과 자연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 중에서 어디를 좋아하지 이 사람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 조선전기 강호가도를 계승 발전시킨 작품을 볼 수 있다. 특히 제6수에서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내가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맹사성의 강호사시에 들어간 역군 이샤따를 잇는다 볼 수 있어요. 자, 만흥을 내용 중에 좀 화자는 납니다. 화자는 나. 그쵸? 대상은 자연이죠, 여러분들. 물론 인간 세상도 볼 수 있었는데 자연은 어때요? 긍정적이고 인간 세상은 부정적이죠. 근데 자연만 보자면 향은 어때요? 자연을 즐기고 있죠. 임천한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 그래서 뭐하냐? 자연을 예찬합니다. 특히 자연에서 사는 삶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럼 주제는 뭐냐?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네요. 결국 임천한흥이 이 작품을 드러내는 핵심 사저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윤선도의 만흥을 배웠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3수밖에 안 나오니까 꼭 EBS 온라인 클래스 올려놓은 원문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2020년 7월 6일 아침 8시 20분에 만나죠. 다음 주에 만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도록 합시다.